남과 북은 6.25 이후 아직도 전쟁 종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많은 복잡한 일들을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한국 군통수권자는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이곳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문재인의 종전선언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종전선언과 한미 군사적 문제에 대해 서울과 워싱턴을 통해 신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네, 계시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시죠? 예, 날씨는 어떠십니까? 서울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가을 날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VOW 특별 게스트를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신원식 의원님을 모시고 특히 한국과 예. 미국의 군사적인 문제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신원식 의원님은 군사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전문가라기보다 군사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3스타 제너럴로 리타이어 하신 것 같는데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아주 프로필을 보니까 화려하더군요. 네.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죠. 근데 이 종전선언에 관해서 이 미국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가지고 전쟁을 종식하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로만 전쟁이 종식이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전 종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세 번의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종전선언이란 것은 무엇인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군사령관끼리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종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전, 종전, 또는 우리가 말하는 휴전이죠. 휴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휴전인데 그것을 이제 정치적 선언으로, 정치적 문서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평화협정입니다. 예컨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휴전은 했지만은 결국은 평화협정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휴전 협정과 휴전 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 종전선언이라고 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선언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상 종전선언, 어떤 선언에 남북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평화협정이 이르지 않고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까운 것은 그동안 많이들 했어요. 그게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정상회담 할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것도 일종의 종전선언,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을 왜 그러면 문재인이가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정치적 쇼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모든 평화협정에는 협정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첨삭이 될 수 있지만 공통된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항이 이 평화협정을 사인을 하는 순간 전쟁은 완전히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종료됐다라고 하는 종전선언이 1항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는 평화협정에 따라서 전쟁 중에 이루어졌던 국경선에 대한 확정, 이제 원래대로 갈 거냐, 현재의 전선을 그냥 국경선을 할 거냐는 국경선의 확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옛날로 돌아가면
빼앗았던 땅을 가진 척은 그 땅을 돌려놓겠죠. 네.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것이 시나이 공원과 골란공원을 돌려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영토의 경계선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귀속 문제, 이게 전쟁 포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서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배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상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2차 세계 된 이후로는 구상권은 청구하지 않는 게 관례니까 주로 영토와 국민인 겁니다. 네. 자, 이거를 확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똑 떼서 1항만 먼저 선언을 하자. 그런 예는 역사상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네 번째가 있었어요. 그게 일본하고 소련하고 이랬던 모스크바 공동선언이 56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긴 한데 나머지 여러 가지 요소는 평화협정 내용을 다 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쿠릴이나 북방 사개 도서의 영토 확정이 안 돼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는 아직까지 평화협정을 못 맺었어요. 나머지는 다 됐어요. 네. 그때도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하고 난 뒤 그게 유엔 사인도 하고 유엔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의 워싱턴 선언이 있었어요. 94년 10월에 네. 이스라엘 라빈 총리하고 후세인 대통령하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어서 평화협정을 몇 개 다 약속을 해놓고 야 그것만 하면 좀 밋밋하니까 전 세계 평화협정을 몇 개월에 맺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효과예요. 정치적 선언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종전선언과 비슷한 형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나 이 문재인이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일파가 생각하는 것이 벤치마킹하는 것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했던 공동선언입니다. 79년 9월에. 네 번째 형태가 종전선언을 이제 별도로 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지루한 것 같아도 이게 왜 이걸 이해를 해야 네. 북한이 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문재인이가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네. 문재인 내가 아마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내용의 벤치마킹이 되는 것이 네. 일본하고 중국의 종전선언입니다. 아하. 이때 종전선언 72년 9월은 종전선언 자체에 평화협정에 담을 내용을 여기다 몽땅 다 포함했어요. 아하.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은 더 이상 평화협정을 나중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때 종전선언으로 수교가 이루어지고 양쪽의 어떤 국경선의 문제, 중국하고 일본은 뭐 특별한 국경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쌩까고 열동만 중국이 다시 그 협정을 무시하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구상권은 상호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다 그래서 클리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럼 문재인이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종전선언은 아무런 정치적 선언이고 아무런 뒤에 뒤따른 무슨 제한사항이 없다. 그냥 선언만 하자고 그래요. 그 선언만 하는 걸 북한이 왜 하겠어요?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는 거부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문재인은 뭐냐면 자 종전선언을 하자 해놓고 북한을 꼬덕여서 나오면 거기서 평화협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양보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서해 지역의 해상 경계선의 확정을 하게 되면 NLL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 그 정도 되면 북한이 흥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두 가지예요. 자, 문재인이가 말하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비슷한 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었던 9.19 공동성명에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9.19 공동성명을 보면 2005년 9월 19일 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그리고 IAEA와 NPT 체제에 복귀한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재량하거나 농축하지 않는다. 비핵화 공동선언 다시 반복한 거고요.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종전선언이에요. 종전선언이에요.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말하는 그 남북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더 이상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 거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역대 대통령마다 평화가 왔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수십 번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 번 더 문재인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은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경계를 하냐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해서 남북한이 접촉하고 있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협정에 포함될 내용을 양보를 할까 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 선언만 하면 유엔사 문제 이런 게 종전선언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별도로 그건 정치적 선언일 뿐인데 유엔에서 왜 유엔 사령부를 없앱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종전선 뭐 그렇게 하는 거 좋다. 좋은데 정치적 선언을 할 바에 내가 뭐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내놔라. 평화협정에 관련된 거. 이게 바로 일본하고 중국 했던 공동선언이에요. 72년 2월 27일 날 미국이 먼저 중국하고 상하이 공동 커뮤니케를 했어요. 사실상 종전선언입니다. 그걸 본떠서 일본이 9월에 했어요. 네. 그러면서 평화협정에 포함될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전에 수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미국한테 괘씸죄가 걸려서 이걸 했던 일본 다나카 수상이 나중에 미국 방산비리로 엮여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판을 깔아놔서 다 미국 주도로 중국을 자유세계로 들이오기 위한 걸 해야 되는데 일본이 싹 가로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상하이 공동 커뮤니케를 했지만은 평화협정의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거거든요. 79년 2월에 이루어졌어요. DC를 덩서평이 방문을 해서 그때 뉴욕타임즈에 작은 거인이라고 표지 모델로 덩서평이 실렸습니다. 7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이런 기간이 필요한데 문재인이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러놓고 평화협정을 가부를 할까 봐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일단 미국을 꼬셔서 여태껏 많이 해본 것처럼 유엔을 꼬셔서 그냥 정치적 선언만 하나 해봅시다. 그럼 단기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 종전선언을 혼자 하면 돼. 그냥 김정은이가 전화만 걸어서 그냥 선언합시다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을 위해서 남북이 협의를 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판문점이나 어디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쇼가 되겠죠. 그 협상에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 유엔 사령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협의하니까 나중에 미국의 동의도 있으니까 남겨두지만 남북한끼리 NLL 같은 걸 무시시키고 국제법적으로 해양법 질서에 의해서 영해는 12해리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충남 해안까지 경렬비역도 있는 충남 해안까지 북한 어선이 들어와도 12해리 이상은 공해니까 북한 어선에 그게 북한 군인이 운용하는 어선에 군인 태우고 어선 작업을 해도 우리가 통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해리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충남에 있는 어민들은 일단 어로 작업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영종도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려면 거기는 공해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은 AO라고 해서 정쟁이 안 끝난 휴전 상태니까 우리가 작전 인가구역을 해서 그 200해리 정도로 북한 선언을 선박을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는데 영종도 앞바다에 북한 어선인데 그 어선에 총을 든 북한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국적기 및 외국 항공기가 내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 만약 RPG-7이나 하나 갖고 들어와 있으면 인천공항 완전히 폐쇄될 겁니다. 그 위험한 공항에 제대로 외국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운용할까요? 아마 운용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한국행 티켓은 지금보다 값을 2배로 내야 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정말 미끼 품목이다. 저게 한국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식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예, 하는 것이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요 아이디가 노무현 때 나왔는데 그때 부시 좀 뒤로 아까 대통령도 중에 의자를 약간 좀 뒤로 나가주세요. 그래야지 좀 얼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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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왜냐 예. 안 보여요 얼굴이 음. 너무 낮게. 북한이 그러니까 2006년 하노이하고 음, 2007년 시드니 에이펙 때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부시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보였어요.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평화협정을 간다. 그런데 네, 종전선언이 중간에 무슨 필요하냐.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화협정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북한은 국가로 인정해야 됩니다. 네, 한국의 헌법은 국제법적으로는 유엔 동시가입했으니까 이중적 형태인데요.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면서 한국 국내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영토와 부속도 서로 인정한다는 영토 조항을 우선 개정해야 돼서 한국에 200석 이상의 의석이 있어야 우선은 헌법 개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하고 피스 트리티,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잘 아시겠지만 상원의 3분기 맞습니다. 67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을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지 않고는 네, 미국의 헌법 개정만큼 어려운 외국과 조약을 3분지 동의를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북한의 독재 체제가 없어지지 않고는 피스 트리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미끼 상품을 던져서 평화협정에 포함될 내용을 다 하고 평화협정은 뭐 사인 하나 안 하나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만들기 위한 게 좌파들의 흉계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재인이가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왜 하냐. 음, 평화협정의 안에 있는 평화협정에 버금가는 컨텐츠를 포함시켜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게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 사령부. 그 아, 다음에 그렇죠. 그게 되고 나면 아까 말한 영토의 확정에 의해서 해양경계선을 국제법 질서에서 확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전시사항을 휴전사항에 입각해서 만들어 놓은 NLL 이런 게 몽땅 없어지는 거죠. 이런 속내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국제법적인 이런 함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이런 함정이 다 있는데도 그 미국의 그 하원 의원들이 지금 속고 문재인의 로비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거는요. 잠깐 한 말씀 드려. 그거는 음, 여기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국제법에 관련된 전쟁법과 또 해양법 또 여러 가지 관련 국제법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아까 말한 일본 소련의 모스크바 종전선언부터 여러 가지 예를 보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네. 그냥 일상적인 그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알기 어려워요. 글쎄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요. 자, 그리고 저기 최근에 오커스라고 아시죠? 미국, 예. 오스트레일리아, 또 영국 하는데 미국이 파격적으로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핵 잠수함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또 이번에 SLBM 발사에 성공을 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이 그 동네, 이제 유사시 전략적인 무기를 미국이 한반도로 이동하려면은 많은 소모적인 시간과 낭비도 되고 타임도 되니까는 동맹국들에게 자, 전략적 자산들을 보유하게끔 만드는 그런 지금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전술 핵을 준비해야 된다는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뭐 그냥 쏜다 안 쏜다 돈 내놔라 깡패짓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전략적으로 언밸런스가 맞으니까는 굴욕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김정은이한테 퍼준 돈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돈으로 전략 자산을 샀다면은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전략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습니까? 한국의 전략, 우선 전략이란 용어에 대해서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미국은 전략이라는 표현을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only 핵무기입니다. 어허. 한국은 그게 아니고 뭐 항공모함이니 잠수함이니 소위 전략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데 전술 실제로 핵무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 미국의 전략사령부에 다루는 건 핵무기일 뿐입니다. 어허. 그것도 전략 핵무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에셋이라고 하는 것이 뉴클리어 웨폰이라는 걸 딱 이해를 해주고 한국에는 그냥 뭐 스트래티기도 전략 자산이고 뭐가 한데 그 개념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를 한다. 지금은 배치하기도 어렵고 실익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1991년도 이전에 전술 핵무기는 뭐였냐면 공중 투하탄이나 야포로, 대포로 쏠 수 있는 포탄들 다양한 이런 종류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건 다 폐기됐습니다, 미국에. 폐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토용은 어때요? 나토용. 아니,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를. 나토형이든 뭐든. 이거 개념이 헷갈리면 어제 윤석열 후보처럼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CBM을 뭐 공유한, ICBM은 전략 핵무기입니다. 전략 핵무기는 그럼 무엇이냐? 예. 이 91년도 스타트 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예. ICBM, SLBM, 전략 폭격기로 투어하는 ALCM, AGM-129 같은 전략 그러니까 B2나 네. B52에서 쏘는 공중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전술 핵무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전술 핵무기가 나토가 뭐냐면 5개 비행장에 비행기에서 장착을 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떨어뜨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입니다. 밤 미술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이 어떻게 진전이 됐냐면 18년도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NPR이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은 전술 핵무기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저위력 핵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종류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가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크루즈 미사일에 소규모 핵탄두를 달았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나토에 배치가 돼서 공중에 투어하던 이런 것들은 F-15나 F-16이나 나토 항공기 토네이도에 달았는데 이것은 괜히 떨어뜨리려고 가다가 적 방공망에 비행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F-35에 스텔스기에 붙일 수 있도록 개량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B-61-12인데 요거 오바마 대통령 때 생명연장 프로그램이라고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이 개발을 완료했어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공중에서 스텔스기로 장착을 해서 달고 적지에 들어가서 떨어뜨리는 폭탄 하나하고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탄도가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두 가지 종류가 남아 있어요. 네. 자, 이걸 어떻게 배치할 거냐? 우선 그러면 과거처럼 공중 투하탄을 한국에 배치를 한다?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요. 만약 그러면 군산 비행장에는 어디 배치하면 우선 현실적으로 봅시다. 사드 배치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경량고 만드는 시간과 노력도 들고 그거 주민들이 반전 반핵 데모 때문에 하지도 못해요. 그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80년대 운동권이 뭐였냐면 우리가 한 배치되어 있는 전술 핵폭탄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일 한국에
그 공중투하탄을 배치한다는 결정되는 순간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지역 이기주의 주민과 함께 강력한 핵무기 반대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이게 성주의 사드 배치보다 100배 더해요. 그러면 선거에 우파가 100% 집니다. 그 다음에 아마 사드도 그런데 중국은 완전한 무역 보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공중투하탄을 배치하는 것은 뭐 아무 생각 없는 정치인들이 그냥 선동을 할 수 있는 그건 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요게 가능성이 있으려면 괌 같은 데 갖다 놓고 대포권 2나 대포권 1이 돼서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때 수송해오도 됩니다. 아니면 한국이 공중거비기를 달고 한국이 F-35를 갖고 가서 거기서 나토식으로 달고 들어가서 떨어뜨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의 SLCM을 달고 있는 SSN에다가 한두 척을 한반도 인근에 상주해 버리면 돼요. 그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탄두만 가란 것들이 2,500km씩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냐면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게 중요해요. 아하. 무기를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게 훨씬 중요하고 네. 그러면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공중투하탄을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자 되지도 않을 뿐더러 효과도 별로 없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 갖고 있으면 군산에다 핵무기를 떨어뜨려서 사전에 파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산 시민들부터 대구 시민들부터 배치한다는 곳에 완전히 반전 반핵 반미 데모가 일어서 아하. 어떤 정치인이 그런 데모가 있는데 그 정책을 피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끔 보면 능력도 안 되고 현실도 안 되고 핵무장을 하자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그것들은 사실은 그 정책을 하지도 못하고 표만 얻다가 나중에 실제로 미국하고 협상하다가 중간에 꼬리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토하고 맺었던 전술핵 핵공유 협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기 한국이 지금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the missile defense system, 그 사드 배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건 그 환경이야 굉장히 열악하죠.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해서 수도권을 보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드는 최고 요격 고도가 50에서 150km인데 네. 수도권이 너무 짧아서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의 한 4분질이 최고 고도인데요. 탄도미사일이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스카드 미사일 같으면 120km 정도 되겠죠. 서울 날라오는데 2, 3분이면 날라옵니다. 예. 그 2, 3분 동안 사드가 요격 고도를 맞추기엔 대단히 어려워요. 그거보다 좀 밑이 돼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는 각각의 시스템을 운용을 해요. 중간에 링크 장비를 놓고 하는데 네. 느려요. 그러니까 이걸 실시간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한미 미사일 방어망 통합이라는 용어는 좌파들이 만들어낸 통합이고요. 미국의 BMDR, 소위 발리스틱 미사일 디펜스 리뷰라고 하는 소위 책자에 보면 공식 문서입니다. NPR의 부속 문서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하자. 거기에는 뭐가 지휘 통제 시스템을 단일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가지는 거 하나. 단일 지휘 통제 시스템 하에서 모든 타격 및 요격 무기를 같이 쓰는 거 하나. 세 번째는 이에 대한 훈련을 연합 훈련을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것 하나. 이 네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이렇게 미사일 방어망을 높은 수준으로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이스라엘, 미국하고 나토입니다. 네. 한국은 낮은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높여야 됩니다. 그럼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직 안 갖춰졌습니까? 왜 중국에다가 3D를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잘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항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 안 하겠다고 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미국과 높은 수준의 MD 협력, 미사일 디펜스 협력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주 하위 문제고 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미국에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타격 자산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하고 패트리어트 중간에 정도 수도권을 할 수 있는 이건 한국만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본토를 방어하는데 그렇게 낮은 예를 들면 캐나다나 멕시코가 스커드 미사일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의 휴스턴을 노린다든지 예를 들면 캐나다가 버팔로를 노리는 것 같으면 미국도 그런 게 필요한데 미국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미국도 이익이에요. 본토 방어할 때는 필요 없지만 미국이 소위 전 세계 동맹국어를 할 때는 그 무기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을 내고 미국이 3을 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미국의 기술을 통해서 훨씬 쉽게 개발이 되겠죠. 이게 높은 수준의 미사일 방어 협력 협정을 맺어야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 근데 미국은 2004년도에 맺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나토와 그 비슷한 시기에 맺어놨거든요. 네. 요걸 다음 대통령이 맺어놓으면 자,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한국하고 제일 미국의 결정적인 전략 무기인 전술핵까지 공유를 한다. 미사일 방어망까지 공유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이 절대 한국을 포기할 일이 없다는 보증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한미를 디커플링 시키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제로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그냥 뒀더니 한미가 이게 서로 동맹의 긴밀도가 미국과 나토처럼 가까워진다. 거기다 쿼드 플러스까지 있다. 쿼드까지 확대가 된다. 이거 아시아판 북핵으로 인해서 아시아판 나토가 출연하겠구나. 근데 나토의 것은 뭐였냐? 소연방의 붕괴였구나. 북한 핵을 그냥 뒀다가는 한미 미사일 방어망이 통합이 되고 한미가 핵 공유를 가지게 되고 그 두 가지 사항에 쿼드 플러스로 쿼드 국가로 확대가 되고 그게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 국가로 확대가 된다면 나도 구소련처럼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협정은 우리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는 신호 자체가 중국한테 북한의 핵을 수수방관해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심대한 손실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중국이 알아서 북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잠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단순한 사드 배치니 무슨 전술핵 배치니 하는 단편적인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거대한 전략 게임입니다. 코드 얘기가 그래서 네.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중국의 안보적 전략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중국한테 주면 네. 중국이 스스로 북한 비핵화에 나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70년대 소련 편이었던 중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대소 전략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다음에 INF 협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악의 제국이라고 불러서 소연방과 동구권을 이간을 시켰던 레이건의 큰 전략적 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 코드 얘기 나왔지만 내일 이제 백악관에서 코드 대면 회의가 있습니다. 4개국. 그래서 오늘 뭐 내셔널 시큐리티 거기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얘기는 한국은 왜 코드 가입을 안 합니까?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의 성격상 그런 거고요. 네. 그럼 그렇고 이제 저는 라스트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한미연합훈련 기동훈련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미국은 자꾸 강조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군인이 총을 쏠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당연히 쏘겠죠. 그랬으면 하는 소리가 I don't think so. 한국이 만약에 유사시 전쟁에 진다면 총을 못 쏘기 때문에 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좀 썸뜻하더라고요. 한국 지금 군인들이 보면은요, 미국 군인들보다 더 자유로워요. 완전히 방종이야 이거는. 군대 닿지도 않고 총이라도 제대로 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한미 근데 그거는 지극히 미국 국회의원이 잘 모르고 그냥 내피셜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 우리 한국의 가짜 소위 보추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썸네일을 붙여서 장사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쭉 보면 미국 사람들 한국 잘 몰라요. 연합사령관 와서 대단한 것 같은데 저처럼 GOP에서 어떻게 싸워서 한국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거는 유념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한국군은 그래도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 터진 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이제 극우 보수 유튜브에서는 난리가 난 것처럼 하는데, 물론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군대 문화가 바뀌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한국군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한국군끼리는 훈련을 해요. 미군은 미군들끼리 뭐 훈련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 전쟁이 나면, 그게 북한이 일으켰던 중공이 일으켰던 전쟁이 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한 네. 양국군이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네 개인 훈련은 안 하고 총 쏘는 훈련은 안 하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문제는 한 팀이 돼야 이거는 전쟁이 싸우는 건데,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월드컵에 나갈 팀이 수비는 수비 훈련만 하고 있고 공격은 공격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11명이 한 팀으로 훈련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즉 실제 월드컵에 나가서 그때 맞춰보겠다. 늦었죠. 그렇죠. 팀 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대 훈련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지휘관이 참모고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훈련이 뭐냐면 지휘소 연습, 지휘관이 참모들이. 근데 과거에는 그것을 그냥 스토리텔링에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실제 병사가 움직이지 않아도 될 전장 상황을 AI를 기반으로 한 전장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줘서 지휘관이 참모가 결심 훈련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휘관 참모는 그걸밖에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몇백만이 60만 대군이 다 움직여서 북한하고 전면전 상황을 일부러 연습하겠다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하부대 병사나 전투부대는 이제 그러한 지휘관들의 결심에 따라서 전군이 다 못하더라도 샘플링을 내서 부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죠. 그것이 기동훈련입니다. FTX,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CPX라고 해요. 커맨딩 포스트 엑서사이즈라고. 이게 결합이 돼야 훈련의 완전성인데 한쪽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지휘관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조치해라 저렇게 조치해라는 훈련을 하는데, 물론 그 규모도 완전히 줄었습니다. 반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 지휘소 연습도 규모가 완전히 줄어서 완전하지 못한데, 실제로 요 명령이 전달돼 가서 손발이 움직일까 하는 것은 서로 결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약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동훈련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반격훈련이에요. 반격훈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가장 큰 목적이 뭐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걸 겁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전쟁을 안 이기게 하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무식한 북한군이 이길지 질지 모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쟁을 이겼을 때 가장 적은 피해로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는 겁니다. 억제입니다. 그럼 억제의 그러면
요체는 뭐냐? 상대방이 우리가 방어만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줘. 성공하면 이기는 거고, 저도 어떻게 돼요? 본전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억제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기대 손실이 훨씬 크다고 느낄 때 사람이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반격은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가 오판을 해서 열을 얻으려고 잘못해서 했다가 열을 얻을 가능성보다 100을 손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반격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합 기동 훈련을 안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는 전쟁 나면 무조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한 한미가 같이 해야 되는데 팀 훈련을 전혀 안 해봐서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연합 방위력 발휘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격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김정은이한테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하는 도발적 모험심을 자극한다. 김정은이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높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문재인 정권이 한미연합 훈련을 왜곡시킨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가 난 후에 바로 제가 질문들을 해서 많은 것을 한국은 걱정 마라, 상호방위 조약을 분명히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됐고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는 저희 문재인 정권은 이제 뭐 곧 이제 없어질 정권이니까 하여튼 내년에 좋은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우파가. 오늘 우리 신원식 의원님 참 좋은 말 많이 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도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배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정이 곧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어저께 미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이 발의됐어요. 근데 이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 빼버렸습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 왜? 지금 한미 동맹이 가장 강하고 세계적으로 강하고 있는데 뭔 놈의 주한미군 철수에 리미트를 두느냐 해서 바이든이 빼라 해서 그걸 엿지 않고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북한이 불량국가다. 북한은 불량국가다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됐다고 보고요. 예. 뭐 시간이 되면 한 2, 3분만 예.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해서 우리 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애국 보수라고 하는 분들 자기 그 애국심이 사실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게 한국에 너무 많아서 너무 가짜 뉴스도 많고 맞습니다.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 미국에 계시는 우리 또 동포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특히 우리 옛날 나이 드신 보수들 뭐 월남 이야기하고 아프가니스탄 예를 하면서 뭐 미국 절대 주한미군 뭐 안 나가게 하고 한미동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걸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미국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 지킬 역량이 있고 전략적 가치가 있어야 있지. 맞습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